오늘 주제는 이제 소아뇌전증과 발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소아신경과 교수 은백린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뇌전증에 대한 어떤 용어 설명이라든지 발달 장애는 무엇인지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동반돼서 뇌전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항경련제는 어떤 영향이 있고 이거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이런 환자들한테 어떤 주의사항을 해야 될지를 좀 차근차근 살펴보고요. 우선 아마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한번 말씀 주시죠.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경련 발작이 있어서 응급실을 오든지 혹은 외래를 찾아오는 경우는 보호자들이 앞서서 꼭 부연 설명으로 하듯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제 평소에 먹지 않던 뭘 먹었고, 뭐를 좀 유난히 많이 먹었고, 또 토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경련을 하면 아직도 아이들이 체하거나 놀래서 경련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옛날 얘기를 이제 하지 맙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뇌 안에는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수천억 개 되는 뇌세포들이 이 전기적인 화학적인 신호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뇌전증에 관련된 지식을 종합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어디선가 뇌 안에서 뇌신경세포에서 합선이 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이고 아주 돌발적으로 이상 행동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 경련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팔다리를 막 떨면서 심한 발작을 하는 아이들도 있듯이, 이런 운동 근육계로 증상이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경련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말해서 경련성 발작과 비경련성 발작, 멍 때리려고 가만히 있는 소발작 같은 경우는 비경련성 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작과 경련은 증상입니다. 우리가 기침병이라는 게 세상에 있습니까? 기침이라는 거는 감기 때만 오는 것도 아니고 기관지염, 천식, 폐렴, 아니면 어색할 때도 나오죠. 그럼 병이 없는 상태에서 물 먹다가 살에 걸려도 기침이라는 증상이 있듯이, 많은 질환 때문에 기침이라는 증상이 있듯이 우리 발작이나 경련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오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에 얘기했던 간질이라고 불렀던 뇌전증이라는 거는 이런 발작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뇌전증이라는 거는 질환입니다. 발작과 경련은 증상입니다. 돌이 되면 몸무게가 3배가 되고, 2돌이 되면 어른의 반까지 큽니다. 키가. 그렇게 양쪽으로 키와 체중, 머리 사이즈, 이런 양쪽으로 증가해 가는 과정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발달이라는 건 뭐냐면,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는 먹고 자고 싸고 우는 것밖에 못하던 아이들이, 그렇죠, 목을 가누르고 뒤집고 앉고 걷고 뛰고 말하고, 이런 기능적인 새로운 기능을 획득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발달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는 운동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발달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산수, 사회자인 여러 가지 과목이 있듯이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언어, 인지 적응, 개인 사회성 같은 핵심 발달 영역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과학을 생물과 여러 가지 나누듯이, 이것도 운동을 대근육과 소근육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인지와 적응을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논아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발달 장애라는 얘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발달 장애는 사실은 현상학적인 진단입니다. 특정 질환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나이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발달이 지연되거나 그 형태가 왜곡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개인사회성, 인지 언어, 인지 적응 언어, 이렇듯이 학교 다닐 때 어떤 아이들은 모든 과목을 다 가를 맞고, 어떤 아이들은 모든 과목을 수를 맞고, 어떤 아이들은 국어는 잘하는데 산수는 못하고, 이런 아이들도 있듯이 모든 영역이 골고루 잘 발달되어 있는 게 정상인데, 그런 것 중에 전체 혹은 일부가 제대로 나이에 맞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발달 장애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발달 장애는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소아에서 보통 5 내지 7%, 뭐 5 내지 10%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 중에는 대표적인 게 뭐 우리 잘 아는 뇌성마비, 뭐 시력장애, 청력장애, 지적장애, 학습장애, 또 학동기에 가서 이제 문제가 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흔히들 우리 ADHD라고 부르는 또 품행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런 여러 가지의 질환이 발달 장애의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발달 이상이라는 게 어느 한 시기에 딱 그 찾아내기가 참 어려운 게 보통은 중증의 뇌성마비는 돌 전에 거의 다 발견이 되겠죠. 왜냐하면 돌 때까지는 운동 발달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돌 전에 대개 운동과 자세 이상이 있는 뇌성마비는 그때 알 수 있을 거고, 또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는 아이들이 벌써 몇 달 지나면은 엄마하고 눈 맞춤도 하고 소리에 대한 반응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중증의 시각 청각장애는 돌 전에 발견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학습장애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같은 경우는 학동기에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발견이 되는, 그래서 현재는 8차례에 걸쳐서 영유아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3차부터 그 발달 선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발달 선별 검사를 해서 혹시 발달 이상의 징후가 조금이라도 있는 아이들은 소위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비교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발견율이 굉장히 높아서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참 마음에 왔던 게, 미국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하는 그 시기가 3세가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신건강의학과에 3세에 만약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오는 경우는 그 정신건강학과 선생님들끼리 얘기하기를, 야, 얘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서 많은 발달 이상을 현재는 잘 찾아내고 이 아이들한테 적절한 치료의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머리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머리의 크기가 커서 보통 출생 시에는 전체 몸무게에 비해서 뇌 크기가 한 12% 정도 차지하다가 점점점 몸통이 더 빠르게 크고 머리 사이즈는 조금 천천히 크금으로써 돌이 되면 한 10%, 어른이 되는 경우는 한 2.5% 정도 되고, 재밌는 거는 여기에 그래프 보면은 일반형인 거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일반형인 게 되어 있는데, 일반형이라는 게 이게 앞서 말씀드린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이즈가 커가는 건데, 키가 몸무게나 머리 사이즈가 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다시피 두들이 될 때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다가 조금 천천히 크다가 사춘기 때 한번 커서 어른 나이로 쭉 가는 거게 되죠. 이거는 성장입니다. 하지만 신경계가 발달하는 이런 신경계에 자라는 거는 이렇게 만 4세가 될 때까지 아주 급격하게 커서 거의 어른의 80% 정도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젊은 나이를 지나서 제 나이가 되면은 조금씩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빨리 자라고 있을 때 이때 저희가 얼마나 잘 찾아내서 얘들한테 뭐 이상이 있는 아이들한테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이거를 원위치 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신경계가 엄마 뱃속에서, 여기가 지금 요때가 태어나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런 신경망이라는 게, 그 뇌신경계통은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신경망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쭉 만들어져 와서 태어날 때 대개 한 15% 정도 생겨서 나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 신경망 형성이 굉장히 빨리 증가를 해서 돌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신경망이 형성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 2돌, 3돌까지 유지되다가 한 3 내지 5세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7 내지 10세가 되면 거의 어른 수준까지 갑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조각을 할 때 하나하나 붙여가서 하는 것보다는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깎아내는 게 훨씬 편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산에 아주 많은 무수한 길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서 사용하면은 단단해져서 네. 영원히 쓸 수 있는 길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어떤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안 쓰고 놔두면 풀나고 나무가 우거지면은 어디가 길이었는지도 발견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빨리 발견을 해서 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거를 과잉 생성 후 솎아내기라고 합니다. 많이 만들어 놓고 필요 없는 것들을 솎아내고 꼭 써야 되는 것들은 공고하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느님이 만들어줬던 겁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인생의 첫 천일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천일이라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자궁 내에서 아이들이 크는 10달, 대개 270일 정도. 그 다음에 첫 돌까지 365일, 두 돌까지 365일을 합하면 1000일이 되겠죠. 이 1000일이 정말로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이즈가 크는 성장과 기능적인 발전을 하는 발달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시기고 또 발달 과정에서 회로가 있으면 그 회로를 영원히 써야 될 회로를 잘 간직하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고 이때 잘 어떤 이상이 있는 경우에 그 회로를 잘 쓰게 함으로써 변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생의 첫 천일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경련발작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련발작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증상입니다. 증상은 앞서 기침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생기는 어떤 증상이듯이 경련발작도 열성경련이라는 게 있죠. 보통 5세 미만 아이들한테 열이 나면서 경련을 하는 아이인데 무조건 아이들이 열 나면은 경련을 하는 게 아니라 조물주가 너는 5세까지는 열 나면 경련하거라 라고 점지해줘서 보통 5세까지 한 2 내지 5% 정도 아이들이 열성경련의 체질을 가지고 타고나죠. 그거는 세월이 지나가면은 대부분은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죠. 그 외에도 뭐 교통사고가 나서 뇌가 다쳤다든지 뇌에 염증이 오는 뇌막염이나 뇌염이 온다든지 급성뇌증이나 혹은 뇌에 기형이 있거나 가끔은 혈압이 올라도 경련 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질설사를 하는 환자는 그 독이 뇌에 올라가서 경련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뇌는 아무렇지 않은데 혈당이 떨어지거나 혹은 이 전해질 중에 칼슘이나 소금기가 떨어지는 경우에 경련 발작을 하고 또 대표적인 게 뇌전증.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경련 발작의 원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뇌전증은 단일 질환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경련 발작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염색체 이상이라든지 또는 유전자의 이상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여기 그림과 같이 이런 결절성 경화증이라는 병인데 뇌 구조나 또 대사장애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오는 경우 있고 현대의학적으로 아직도 이 환자가 왜 뇌전증이 왔을까 잘 모르는 원인 불명인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뇌전증 하면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뇌전증 환자들이 완전히 정상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은 정상 생활을 하고 정상 학교를 다니고 정상적으로 공부하면서 가정도 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들도 가지고 잘 지내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뇌전증이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뇌에서 합선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뇌 안에서 합선이 되면서 어떤 조절할 수 없는 현상이 가역적인 돌아오죠. 나중에 저절로 돌아오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아이들인데 정신지체가 있다든지 뇌성마비가 있다든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든지 혹은 엔젤만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염색체 이상이 있는 아이들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뇌전증이 발견될 수 있고 렛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여자애들한테 나타나는데 그것도 보통 6개월 내지 돌 정도부터 뇌 사이즈가 자라질 않거든요. 그래서 또 뭐 결절성 경화증이라고 그래서 이런 병이 있는 아이들은 2세 전에 한 70% 정도 아이가 뇌전증에 발견이 되고 특히
영아 연축이라고 아주 뇌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뇌전증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한 25%가 올 정도로 상당히 이런 질환인 경우에는 뇌전증의 빈도가 높은 게 쭉 보시면 뇌 기능이나 뇌 구조나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 아이들한테서 뇌전증이 올 수 있는 거는 저런 질환들은 이 뇌에서 비롯되는 거고 이런 뇌전증은 뇌 안에서 회로에서 합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뇌전증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인 예로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 지능을 봤을 때 그 지능이 일반인한테는 90% 정도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IQ 검사를 하면 80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80 이상인 정상인 경우가 일반 아이들인 경우는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중증의 아이들, 대개 60 미만으로 보는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일반인 경우는 1%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뇌전증이 있는 아이들 보면 74%는 정상입니다. 네. 완전히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뇌가 다쳐서 예를 들어서 뇌성마비가 있든지 또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든지 그 아이들은 그렇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뇌 회로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뇌 기능도 떨어지고 또 뇌전증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쪽 나쁜 것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74% 아이들은 정상적인 일반 아이들하고 똑같이 네.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해 드리고 실제로 싶습니다. 뇌전증에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 아까 얘기했듯이 뭐 구조적인 이상이 있다든지 유전적인 염색체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에서 오히려 저런 어떤 지적 저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네. 마치 뇌전증이 있는 아이가 훨씬 더 지적 저하가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뇌전증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주위에 좋지 않은 것들만 그렇죠. 보신 보호자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도 저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뇌전증이 있다고 해서 다 그런 이 발달 장애가 있고 지적 장애가 있고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라는 거를 꼭 저는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뇌전증과 이제 발달 또 거기에는 항경련제가 빠질 수가 없는 네. 부분인데요. 이제 어떤 항경련제라는 것이 작용을 해서 발달을 많이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특히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인지저하라든지 문제행동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엄청나게 많으시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네. 뭐 일부는 맞는 얘기고 일부는 완전히 틀린 얘기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일반적인 뇌전증 아이들인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정상적인 학습을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뇌전증 병증이라는 질환인데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영아인축, 웨스트 증후군이라는 영아인축이나 레노스 가스토 증후군이라든지 뭐 드라벳 증후군 그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중증의 약에 잘 안 듣는 뇌병증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뇌 안에서 발작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로가 제대로 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말 거고. 그대로 여기저기서 스파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이 방에서 만약에 스파크가 계속되면 컴퓨터도 갈 네. 거고 저 카메라도 꺼질 거고 어떻게 방송을 하겠습니까? 그런 질환들인 경우는 사실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겠고 그 환자들일수록 항경련제를 상당히 여러 개 써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아인축이라고 해서 모든 환자들이 다 지능지수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많은 경우에 지적장애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지. 그거는 확률적인 얘기지. 전체 환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대로 약이 잘 들어줘서 치료가 잘 되는 경우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 환자 중에 7개월에 영아인축이 왔고, 영아인축이라는 게 되게 증상이 뭐 이렇게 발작이 크질 않고 움찔하는 것 같기 때문에 마치 신생아기에 보는 모로반사하고 비슷한데, 물론 엄마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얘가 모로반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겁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낼 수 있는데 그 엄마는 저한테 온 게 딱
2주 만에 왔습니다. 2주 빨리 만에 왔는데 오셨네. 그 아이가 7개월에 걸었는데 보름도 안 돼가지고 사실은 걷질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걔가 유치원 갔을 때 저한테 인사를 왔었는데 걔는 이제 약도 다 끊고 완전히 정상이 돼서 정말로 아주 이쁜 유치원 여학생이 돼서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뇌병증이 있는 경우에, 뇌전증 병증이 있는 경우에 예후가 일부 나쁜 질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환자가 치료를 잘 받으면 상당수 좋아집니다. 물론 그 좋아지는 정도가 많은 부모가 어디까지 우리 아이는 정상화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정상이라는 걸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반문하기도 합니다. IQ가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130 이상이어야 됩니까? 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까? 걔가 커서 이 사회에서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자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생활 상태면은 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뇌파의 이상이 더 많을수록 예후가 나쁠 수는 있지만 그런 환자일수록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고, 항경련제를 쓰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머리 나빠진다, 간 나빠진다, 속 나빠진다. 또 약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을 먹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전부 다 100% 거짓말입니다. 약이라는 게 또 뭐 과학자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궁합이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아이하고 약하고 궁합이 있는 것 같아서 그 궁합이 대부분은 잘 맞습니다. 그래서 궁합이 잘 맞으면 부작용은 전혀 없고, 궁합이 진짜로 나쁘면 약 효과는 하나도 없고 전혀 없고 부작용만 왕창 있는 모든 부작용을 아이가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크게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일단 시작을 하고, 일단 궁합도 살아봐야지 알듯이 우리가 약도 일단 사용해서 그 궁합이 얼마나 잘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부 약들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 약들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아신경과 이 전문의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최근에는 이런 뭐 새로 개발된 약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만큼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로 하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1990년 이후에는 항경련제가 과거보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생겨서 저희들이 약들이 많아져서 쓸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 외에도 항경련제 잘 반응을 않는 경우에는 케톤식이요법이라는 것도 하고, 뇌전증 수술도 일부 환자를 합니다. 뇌전증 네네. 수술을 해서 어떤 환자들은 일부 그 문제가 되는 부위를 도려내는 경우도 있고, 네네. 어떤 경우는 여러 군데 있는 경우에는 미주신경 자극술 같은 걸 통해서 아이들의 경련을 조절하기도 하고, 네. 경련도 조절을 하고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발달장애가 동반되는 아이들에 대한 치료를 할 때는 항상 걱정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발작을 더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될지, 또는 항경련제를 조금 더 써서 그거에 대해 또 부담을 또 주는 건 아니냐 고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제 시간이 좀 주어졌을 텐데요. 좀 정리해서 한번 좀 말씀을 줘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뇌전증이라고 해서 모든 환자가 다 약을 써야 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양성 소화기관질, 소화기 뇌전증이라고 부르는 롤란딩 뇌전증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아이들이 발작이 이렇게 잦지 않고, 특히 그 발작인 경우는 거의 80% 정도가 잠들면서 깨어나면서 경련을 하고, 네. 아이들이 수면 박테리나 열이 나면 발작을 하지 잠만 규칙적으로만 잘 자주면 발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 쓰지 않고 기다립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오랫동안 그냥 약을 먹지 않고도 성이 커가면서 보통 한 15세 정도 되면은 완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절대로 약을 쓸 필요가 없는 환자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경련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약을 써서 환자의 경련을 없애주는 게 가장 좋을 거고,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약을 한두 가지 가지고 경련을 잡을 수 없는 경우는 수술적인 그런 케톤식 요법이라든지 다른 약물 외에 수술적인 요법도 고려를 합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이도저도 못하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환자가 발작이 하루에 뭐 100번씩 하던 친구들이 하루에 뭐 5번 정도로 잠깐 하는데 아이들이 약을 계속 올려서 경련은 전혀 안 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상황이 되는 것보다는 경련을 약하게 하면서 일부 아이들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의 삶의 질을 따라주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네고시에이션을 할 가능성이 그렇죠. 충분히 있다라고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다른 아이들보다는 뇌전증 발작이 훨씬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 또 담당 교수님하고 잘 상의돼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발달에 대해서 여러 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